다음은 질의응답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언론인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장재영 기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MBC 장재영 기자입니다. 정당 대회를 앞두고서 당내 계파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시면서 당내 계파주의 중식을 선언하셨는데 친노 비노 대립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가시화되고 있는 야권 신당에 대한 입장과 야권 교체 없이 정권 교체도 없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계파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대의 진행은 계파 갈등만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후보 자체가 전부 혁신을 얘기하고 전부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조금 다르고 그 다루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민주정당에서는 각종 다양성이 보장되고 다양성 있는 얘기가 다 운이되면서 역지사지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권의 혁신 없이 정권의 곁도 없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혁신과 그 통합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게 보이시더라도 지금 온 몸으로 온갖 걸 참 동원해서 전문을 힘까지 동원해서 혁신하려고 몸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라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 말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위원장님께서는 박 대통령을 가장 아끼는 야당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박 대통령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편 지금 야당 대표로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야당이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지나치게 양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인데 정동영 전 고문이 탈당하시면서 그런 비판도 하셨죠. 야당성과 선명성이 상실됐다. 이런 비판에 대한 위원장님 견해와 차기 지도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예.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생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국민이면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 호박이라고 그러다가 또 요새는 애호박이라고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야당이 야당성을 상실하면 야당이 아닙니다. 야당의 생명은 야성이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견해의 정동영 전 사장님과 견해가 같습니다. 나는 야당성에 관해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서 한 말을 나처럼 강하게 진하게 만나서 떨어져서 어디든지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나는 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식근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통령을 만약에 존경하고 아낀다면 더욱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야당 대표가 그런 일을 만약에 방기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면 그건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상실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고문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자차 이해가 안 합니다. 당이 어려울 때 좀 와서 도와주시죠.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런 식으로 폄훼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다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이승준 기자. 예, 저 한겨레 신문 이승준 기자라고 합니다. 그 비대위원장님이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과 혁신의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하셨는데요. 막상 그 28 전당대회 지금 레이스가 시작되는 걸 보면 당권, 대권 분리론이나 당명 개정 논란, 당 내부 프레임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관심이나 당 혁신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대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정당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그것을 선거라는 과정으로 요구한 것처럼 녹여낼 때에는 별말을 다 합니다. 거기서 거론된 쟁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쟁점이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바로 그거는 지금은 소멸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혁신과 통합에 관한 것은 아직도 논란 중이고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당권 대권 분리론 같은 얘기를 당내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쟁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당권 가진 사람이 대권 나오지 마라. 대권을 나누려면 당권을 그만두라라는 말인데 그 말은 우리 당헌에 지금 못이 박혀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만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3년 남은 대통령 후보 선거를 앞두고 2년 임기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권을 치르면서 그 문제가 왜 거론되는지 아무 의미도 없고 토론의 실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내가 소멸할 거라고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소멸됐습니다. 다음에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져야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아마 한 가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법의 책임론에 관해서 내가 지난 대선 비대위원장 때 그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려면 한동안 자숙기간이 필요하다. 2년은 자숙기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당명 개정론 이것도 부질없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용적 측면인데 당명이라는 것은 대의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가 함께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연말 연시를 기해서 주역을 다녀보니까 전부 나보러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나도 연설 중에 자연스럽게 민주당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여러 의원들이나 그 중심으로 해서 지역위원장들 간에 혹시 민주당으로 다시 개명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류의식에서 당명 개정을 바로 만약에 그것을 표명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바로 당명을 개정하려면 그만한 왜 했는가의 이유를 고치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새 정치라는 것이 아직도 국민 속에 반 이상이 희구하고 있고 그 새 정치가 통합정치로 살아있는 한 최소한도 통합의 대상이었던 그분들의 동의가 없이 바꾼다는 게 있을 수 없다. 내용상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까면서 실질적으로 절차면에서도 불가능합니다. 당명의 개정은 당헌사항이고 당헌 1조의 개정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소위원회에서 전당대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이 돼야 되는데 만장일치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반대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불가능한 여건에서 사용스럽게 자꾸 당명을 개정한다고 누가 공약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절차상 미비해요.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무회의, 비대위원 다 거쳐서 맨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전당대 의결로 거쳐져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MBN 김태욱 기자. 네, MBN 김태욱 기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잘 보셨을 텐데요. 그 기자회견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가량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문고리 3인방과 이제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 문제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그 야당 그 비대위원장님으로서 어떤 이런 상황을 돌파할 만한 어떤 다른 요소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개헌 얘기인지 일꼴이 삼는다는 얘기인지 좀 헷갈립니다만 국민적 여론 지지도가 떨어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졌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어떤 지도자든 지지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한결같은 여와 야가 없이 진보와 보수 없이 모두 다 청와대 인적 쇄신을 주장한 바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어느 국민의 지지도를 찾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타깝습니다만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다.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개헌 얘기에 관해서도 3가지 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개헌 부분이 이렇습니다.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인식에 있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되는 건 뭡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전부 50%가 훨씬 넘습니다. 옛날에 없던 사례입니다. 75%까지 올라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여론조사 아닌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 활성화 때문에 안 된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것이 87년 우리 개헌할 때 경제 성장률이 역대 최고 수치 11%를 넘겼습니다. 왜 그런가? 민심이 맞춰갔을 때 경제와 정치는 같이 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놓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또 경제 활성화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골든타임이 있는 것은 경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에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에 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없는 앞으로 12년 이상은 없을 바로 이런 적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개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요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고 이것만이 개헌만이 모든 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전국 민생 아니면 전체 문제 속에서 가장 만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개헌이 없으면 그 일도 없다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 김무성 대표 말씀이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김무성 대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개헌 시기에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만약에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 나는 개헌에 제한을 안 하겠다. 대통령도 중요한 개정안을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습니다. 국회에 감나라 배나라 우지와 자지와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왜 여당을 거수기 노릇하게 만듭니까? 왜 헌법을 논의할 것조차 금지합니까? 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것입니다. 권한이 넘는 대통령 행사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 현장에 초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내가 보기엔 통큰 정치인이고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충분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네, 다음 뉴스원의 박상희 기자. 네, 저 뉴스원 박상희 기자입니다. 위원장님께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과 전당대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30%까지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위원장님의 리더십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의 실책으로 얻은 반사 효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전 비대위 구성에서 비대위원 자리를 위원장님께서 개파 소장에게 배분을 하면서 지금의 전당대회가 더 개파 간 경쟁 구도로 굳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는 아주 대단히 동의하는 말이고요. 후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옳은 건 사실이라고 실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맡았을 때 리얼미터에서 9월 22일 날 13%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1%라고 얘기한 KBS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24, 5%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을 올려주시는데 많이 성원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내 리더십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야당에 향한 국민의 철저한 마음이 거기 실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일은 그것을 쓸어 담는데 한몫했다. 자그마한 힘이 됐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한 것 중에 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비대위는 우선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의회주의를 복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 친노 비노 싸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당대회까지 갔다. 그건 나는 너무 논리의 비약이고 오히려 친노와 비노 싸움이 없은 기간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죽기 살기식 국회를 두고 하는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우임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또 정치위원회 의장 간, 또 원내수석대표 간 합의, 대화, 타협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고 받은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비대위는 약속을 하고 꼭 지켰습니다. 9월 20일 날 출범하면서 9월 말일 날 우리는 국회에 등원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일까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우리는 국회 예산을 통과시키겠다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그 이유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고 약속을 하고 지키고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비대위 제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포함해서 국회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개파 수정들이 모인 거 아니냐 비대위 출범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당이 이렇게 침몰 직전까지 가는 위기에 봉착한 책임자들 다 나와라. 당 대표들 다 나와라. 나 나오니까 몇십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당내, 원내 그렇게 합축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안 하시겠다는 분도 계셨지만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고 그렇게 출범했습니다. 그분들이 개파의 수장이 아니라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참석했다. 당을 재건하는데 앞장서겠다 하는 솔선수범이랄까 선당 부사의 표본으로서 그분들은 참석한 것이지 결코 자기의 뭘 위해서 참석한 분들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입니다. 예, 저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입니다. 저는 쉬어가는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2002년에 위원장님은 대선기획단장을 맡으셔서 이제 대선 승리를 이끄신 바 있습니다.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새정치연합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차기 야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문재인 의원의 강점과 그리고 메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거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대통령 누가 되느냐 이것은 왕도가 없다라는 것이 내가 겪은 정치계 30년의 기본 철학입니다. 신뢰 이상 가는 건 없습니다. 아까 무신분립을 대통령께도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만 무신분립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어느 전략과 전술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대통령 선거에 이기려면 야당이건 여당이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방법이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거론하신 분들이나 분들 외에는 좋은 분들이 다 많으신 분이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무척 어려운데 장점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강점과 장점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약점은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 한번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아마 이걸 드리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요. 안희정 지사, 유연성, 플렉시빌리티, 박원순 시장, 프라그마티스트, 실용성, 프라그마티즘, 굉장히 실용적. 문재인 의원, 휴머니스트, 휴머니즘에 강해요.
정세균 의원을 왜 뺐습니까? 그때 내가 언급하면 정세균 의원도 있었습니다. 안정성, 스테빌리티, 안철수, 인텔리전스, 지성. 내가 본 장점입니다. 이인영은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이인영을 부른다 그러면 난 역동성이라고 답변하겠습니다. 도전 정신이랄까 역동성. 추미애 기품. 뭐 또 대권 중에서 또 여기 중에 누구 있으면 빨리. 신기남, 신기함. 또 얘기해. 또.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매일경제 우리 부부장님. 네. 매일경제 김강래 기자입니다.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셨는데요. 야당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정부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경제 불감증이 있어서 경제 문제 답변을 가지고 정책 의장만 자꾸 보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정부 경제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계 소득 자체가 빚으로 부채로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가계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려주면 그게 바로 소비로 연결되고 소비는 곧 생산에 유발 효과가 있고 투자를 유인합니다. 투자가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선순환 과정에 거꾸로 되기 시작을 하면 지금 같은 사태가 꼭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앰플 효과로 돈을 확 풀어가지고 부채로 빚내서 뭐 사라, 빚내서 뭐 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제로서는 결국은 부채공화국이 돼서 결국 뚝딱 망한다. 그럼 세수도 안 들어오지? 그럼 세수가 또 부족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재정이 경제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 망하는 순서로 간다 이겁니다. 이 똑같은 길을 왜 반복해서 가는가?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로만 손을 돌리고 조금만 예산의 상당 부분을 거기다 돌리기만 하면 확실히 타나서 긍정적으로 돌아갈 텐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소득 주도 성장, 가계 소득 특히 소득 주도 성장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반드시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프레시안 우리 곽재훈 부장님. 프레시안 곽재훈입니다. 앞에서도 신당 관련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정당연금을 탈당 이후에 또 당의 주요한 인사 실명이 거론되면서 탈당 설이 좀 돌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와 그리고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나 신당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현재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노선이 상당히 우경화됐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신당이 출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 당이 우경화됐다라는 대목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은 너무 자경화됐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너더 정의입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경화됐다는 말씀을 우리는 한 번도 그분이 맨 처음 만들었듯이 중상층과 서민의 정당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중도 개혁 노선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내용의 표현에 있어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근본적인 걸 바꾼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창당 이래에 평민당 이래로만 따지면 그 전에 민주당은 잘 모릅니다만 평민당 이래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셨을 때는 그 기본적인 그걸 넘거나 또 아물리거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 그쪽의 서민은 노동자, 농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영생, 그리고 자영업자. 요즘에 웬만한 사람은 다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프레임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왜 우경화됐다고 그러는 것인지, 만약에 그 우경화라고 그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보수입니다. 왕보수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관한 그것을 계속 보호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런 가치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상의 가치로서 분명히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고 바로 그것이 진보라면 우리는 왕지입니다.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다고 병행 추진의 노선을 바로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번도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하는데 왜 어떤 분은 좌경화됐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우경화됐다고 그러는지 나는 그 자를 기준을 어디다 맞춰서 하는지 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한 번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정동영 상임고문의 탈퇴에 관해서는 안타깝고 참으로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봐도 백척간도에 있고 노란지 위기에 있다 그런다 그러면 침몰하는 배라면 거기서 뛰어내릴 생각보다는 그 위에 타서 혁신하자, 좌클릭으로 좀 돌자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나갈 수는 없었는지 꼭 나가서야만 되는 건지 그것도 바로 전당대회가 막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꼭 하셔야 옳은 것인지 나는 그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젖먹은 일까지 합쳐도 모자랄 당이 위기국면입니다. 이럴 때 힘을 보태주시고 우리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전 대통령 후보로서 얼마든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연대라고 그러는 새로운 신당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고 그 대목에 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여건, 그것이 진보 성향의 정당이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당위 논리가 국민적 공론대라면 우리도 혁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 우리도 진보를 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국민적 공론대를 많이 형성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네, 충청일보 안창현 기자님. 네, 충청일보 안창현 기자입니다. 저는 지역지인 만큼 지역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헌보다는 경제가 더 골든 타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지역 경제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앞으로 비대위원장님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으실 것인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개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금년에 이제 개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는 개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역 갈등 이런 만국적인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사실 상당히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는 지역 출신으로서 참으로 심각한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왕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명쾌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분권합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요체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요체고 따라서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연결되는 부분이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방분권은 많은 것이 있지만 지방분권 그 자체도 개헌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개헌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방분권의 요체를 따로 말하라 그러면 결국 자치조직권하고 자치재정권입니다. 나는 안행이라면서 여러 번 느꼈어요. 지방에 이 말 저 말 해야 다 소용없어요. 그것이 최고 집권자의 의지건 국회의 의지건 법률에 의한 것이건 개헌에 의한 것이건 이것만 지방분권만 확실히 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만 준다면 하지 말래도 지방이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과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권한을 과감하게 분권 형태로 지방정부에 돌려주면
저 지역 경제는 다동도로 활성화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어제 대통령께서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건 지방에 다 넘기고 중앙정부는 뒷받침하며 지방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이 지금 내가 말한 지방 분권행하는 얘기라면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남겨주는 건 예산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부담만 남겨주고 있어요. 지금 예산 부담, 예산을 실질적으로 돈을 남겨줘야 되는데 예산 맡을 부담만, 가령 잘하시면 누리과정에 있어서 전체를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나 또 교육부서에 남긴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남긴다든지 이렇게 부담만 남겨주는 이런 식의, 만약에 남겨주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건 분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부담만 될 뿐입니다. 이런 문제부터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헌에 관해서 바로 이런 측면에서도 개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역 감정 해소에도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입니다. 만약에 권한이니까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심화됐을 때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은 전부 다 그 권력 구조상의 헌법상에 있는 대통령 중심되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형, 분권형 대통령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여기서 나도 김무성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2+2가 15일 날 열리는데 어떻거나 금년 안이 아니라 이제는 금년이 아니고 지나갔으니까 2월 안에 개헌 특위가 구성되는 쪽으로 좀 꼭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10분 가까이 질의응답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희상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